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건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담장 너머에 살고 있던 그 사람이었다. 믿었던 이에게서 등을 돌려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팠는데 그 위선적인 이웃은 뻔뻔하게도 내 삶을 짓밟고 나를 조롱하며 끝내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넣었다.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됐다. 어떤 재앙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일상 속에서 조용히 스며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터진다는 것을. 나는 올해 30,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남성이다. 새벽 2시가 넘은 이 시간, 이렇게 인터넷에 내 이야기를 고백하게 될 줄은 몰랐다. 평소 같으면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감정을 삼켰겠지만 이젠 도저히 더는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조용히 자판을 두드려 본다. 내 아내 수진과 나는 동갑내기 부부였다. 만나게 된 건 대학 마지막 학기, 각자의 진로를 준비하던 바쁜 시기였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서로에게 빠르게 스며들었다. 그녀는 심리학을, 나는 경영학을 전공하며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격려해주는 관계로 성장했다. 졸업 후에도 2년간 연애를 이어갔고 양가 가족과 몇몇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그리고 결혼 2년 차에 접어들 즈음 서울 강남에 있는 한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다. 입지, 인프라, 치안, 이웃들까지 모든 것이 이상적이었다. 우리가 그려왔던 삶에 가장 가까운 공간이었고 함께 미래를 꿈꾸기엔 완벽한 둥지였다. 그곳에서 우리는 진짜 가정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주말이면 둘이 손잡고 인테리어 소품을 고르러 다녔고 여유가 있을 땐 단지 내 주민들과도 인사를 나누며 작은 행사에도 참여했다. 아직 아이는 없었지만 곧 갖기로 합의하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 또한 우리 부부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봤고 우리 스스로도 꽤 행복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상이 균열을 일으키게 된 건 민준이라는 남자가 우리 옆집으로 이사 오면서부터였다. 처음부터 그의 분위기엔 어딘가 이질적인 구석이 있었다. 값비싼 외제차, 온몸을 감싸는 명품 브랜드들, 그리고 사람을 내려다보는 듯한 말투. 입주 기념으로 연작은 파티에서조차 그는 내 직업을 묻더니 쓸데없는 농담으로 비꼬았고 웃지도 않는 내 표정을 보고는 더 흥미롭다는 듯 비웃었다. 나는 처음엔 그저 성격이 과한 사람이겠지라며 넘겼고 수진도 환경이 바뀌면 다들 날이 서 있을 수 있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빠르게 악화됐다. 그의 간섭은 사소한 불만들로 시작됐다. 우리 집 현관에 놓인 화분이 통로를 막는다. 분리수거함이 보기 싫다. 고양이가 복도를 지나다니는 게 불쾌하다 등. 처음엔 예민한 사람이겠거니 하며 최대한 정중히 대응했다. 분리수거함은 치웠고 화분도 옮겼다. 고양이는 이동장에 넣어 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대놓고 우리 생활에 간섭했고 노골적으로 무례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음악을 틀었고 유독 내가 중요한 회의를 앞둔 날이면 더 시끄럽게 굴었다. 내가 정중히 볼륨을 낮춰달라고 말하면 그는 웃으며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틀었다. 그렇게 예민하면 방음 잘 되는 집으로 이사가는 게 어때요? 나는 그의 말은 단순한 무례를 넘어 조롱이었다. 주차장에서도 그의 괴롭힘은 이어졌다. 마치 일부러인 것처럼 내 차 앞을 가로막는 자리에 차를 댔고 차를 빼달라 요청하면 알아서 뺄 테니 신경 끄시죠 라며 쏘아붙였다. 매일 아침 불편함에 짜증이 올라왔고 하루의 시작이 스트레스로 얼룩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나에 대한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내가 폭력적이고 그를 위협했으며 심지어 인종차별적 발언까지 했다고 말이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척 교묘하게 이야기를 포장했고 일부 주민들은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시작했다. 그 결과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이전까지 함께 어울리던 커뮤니티 행사에서도 우리 부부는 어느새 배제되고 있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민주는 단순히 예민한 이웃이 아니었다. 그는 교묘하고 계산적인 사람이며 타인의 평판을 무너뜨려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는 유형이었다. 그는 웃으며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그 틈을 이용해 누군가를 철저히 고립시키는 인간이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번엔 내가 그의 타깃이 되었다. 민준의 헛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져나갔고 그 영향력은 내 일상에 상상 이상의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다. 평소엔 인사를 나누던 주민들이 하나둘씩 나를 외면했고
내가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알 수 없는 속삭임과 시선이 따라붙었다. 마치 내가 뭔가 끔찍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인 것처럼.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진행되는 행사에도 어느새 우리 부부는 자연스레 배제되기 시작했다. 초대장조차 받지 못했고 분위기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외부에서 보기엔 여전히 멀쩡한 일상이었지만 실상은 천천히 무너지는 모래성 같았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겼던 건 수진이 내 편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집에 돌아온 내가 지쳐 보일 때마다 말없이 등을 두드려줬고 민준의 행동이 도를 넘었다는 점에 대해 분명하게 공감했다. 심지어 주차 문제로 직접 그와 마주해 항의한 적도 있었다. 그날 나는 거실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봤다. 수진은 굳은 얼굴로 무언가를 따졌고 민준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죄송하다는 말을 했지만 그 표정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내 쪽을 바라보며 살짝 비웃는 듯한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냉기가 흘렀다. 단순한 마찰이나 오해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야 직감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날을 기점으로 조금씩 시작되었다. 불과 몇 달 전부터 수진의 태도가 눈에 띄게 바뀐 것이다. 예전처럼 민준을 비난하던 그녀는 오히려 그를 이해해보자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내가 괴롭힘을 호소하면 그녀는 되려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닐까? 라며 의문을 던졌다.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엔 분명한 선긋기가 존재했다. 나는 당황스러웠고 이유 없는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을 짓눌렀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내가 함께 가지 못한 자리에도 홀로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과의 모임에도 나를 배제하고 혼자 다녀오곤 했고 그럴 때면 괜히 어색한 분위기 만들지 말고 그냥 좀 쉬어라는 말을 남겼다. 나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점점 뒤틀려갔다. 무엇보다 의심스러웠던 건 민준이 밖에 나간 시간대마다 그녀가 이상하게도 현관을 자주 드나든다는 사실이었다. 예전엔 관심도 없던 정원을 갑자기 손질하거나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다가 한참을 머무르곤 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나는 처음엔 내 착각이라 믿으려 했다. 아내를 의심하는 자신이 부끄럽고 그런 생각을 품은 것이 죄책감으로 다가왔다. 5년간의 결혼 생활 내내 수지는 한결같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나는 그 믿음을 스스로 저버리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 믿음은 2달 전 완전히 무너졌다. 그날은 유난히 두통이 심해 평소보다 이르게 퇴근했다. 아파트 입구를 지나며 익숙한 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민준의 외제차였다. 처음엔 혹시 사과라도 하러 온 걸까 하는 얼토당토하는 기대가 스쳤다. 그러나 집 현관을 여는 순간부터 모든 감정은 불안으로 뒤바뀌었다. 2층 침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기척이었다. 계단을 오를수록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고 손끝은 얼어붙은 듯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문을 열자 그 안에는 내가 절대 보고 싶지 않았던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결혼 첫 해에 함께 고른 침대 위 수진과 민준이 나체로 뒤엉켜 있었다.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순간 내는 거부했지만 눈앞의 장면은 너무나 선명했다. 수진은 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 눈물을 흘리며 허겁지겁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고 민준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특유의 비열한 웃음을 지었다. 그 눈빛에는 후회도 당황도 없었다. 오히려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는 듯한 여유가 담겨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차 키를 들고 집을 나섰다. 몇 시간 동안 거리를 달렸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고 어딘가 도착하고 싶지도 않았다. 머릿속엔 그 장면이 반복 재생되며 심장을 짓눌렀고 나는 그 고통에서 도망치고 싶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수지는 끊임없이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몰라라는 말이 반복되었지만 모든 것이 변명이자 자기 합리화로 들렸다. 그녀는 민준이 나에 대한 험담으로 자신을 세뇌했고 내가 집착이 심하다는 식으로 왜곡하며 자신에게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 속삭였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변명보다 더 아팠던 건 그 긴 시간 동안 그녀가 아무 말 없이 내 곁에서 그를 선택하고 있었단 사실이었다. 나는 며칠 동안 형의 집에 머물며 연락을 모두 차단했다. 그리고 몇 날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지는 이미 대부분의 짐을 정리한 뒤였다. 식탁 위에 남겨진 건 짧은 쪽지 한 장이었다.
언니 집에서 지내면서 생각 좀 해볼게. 미안해. 이 모든 일의 진실은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드러났다. 수지는 무려 넉 달 전부터 민준과 몰래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고 내가 직장에 나가 있는 사이 그를 우리 집에 들여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나를 충격에 빠뜨린 건 따로 있었다. 이웃들 대부분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단 점이다. 그들은 민준이나 없는 낮 시간에 우리 집에 드나드는 걸 목격했지만 누구 하나 내게 경고해준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민준의 거짓말과 연기에 속아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었다. 그날 이후 나는 진심으로 인간관계에서의 배신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를 체감하게 되었다. 단지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신뢰, 존중, 공동체 의식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졌고 그 잔해 속에서 나는 점점 투명한 존재가 되어갔다. 사람들은 마치 내가 없던 사람처럼 굴었고 나 자신마저 점점 희미해졌다. 더 가슴 아팠던 건 일부 주민들이 오히려 수진의 편을 들며 그녀가 더 나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웃이라는 이름 아래 얼굴을 마주치며 지냈던 사람들이 민준이 퍼뜨린 왜곡된 이야기를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단지 한 명의 사기꾼이 아니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방관하고 편의에 따라 편을 갈아탄 다수였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곧장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적 절차를 밟기로 마음먹었다. 수지는 그 사실을 알자 우리 집으로 찾아와 울면서 다시 생각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조종당한 것뿐이라며 부부 상담을 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이 너무 늦게 들려왔다. 내게 그녀는 이미 5해를 함께 보낸 배우자가 아닌 거짓을 택한 사람으로만 보였다. 신뢰는 깨진 순간부터 시간이 회복시켜줄 수 없는 무언가가 되어버린다. 그녀는 우리의 추억보다 민준의 말 한마디를 더 믿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어제 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나 임신했어. 민준의 아이야. 심지어 그녀는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언급하며 좋은 친구로 남자고 했다. 더 나아가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여러 번 읽었지만 여전히 믿기 힘들었다. 그녀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 상황에서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현재 나는 형과 형수 집에서 지내며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다시 정립할지 고심 중이다. 민준과 같은 공간에서 더 이상 숨 쉬고 싶지 않기에 그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그 공간은 이제 더 이상 내게 집이 아니었다. 수지는 여전히 나에게 간접적인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 지인을 통해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우리의 결혼이 그립다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그녀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 이제는 그 어떤 사과도 위로도 내게 의미가 없었다. 한때 민준의 말을 믿고 내게 등을 돌렸던 이웃들도 이젠 어색한 눈빛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이 나를 어디까지 떨어뜨렸는지를 그들은 모를 것이다. 나는 정말 상상도 못했다. 인생이 이렇게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사랑했던 사람, 함께 살아왔던 공간, 믿었던 공동체까지 모두가 한 명의 교활한 거짓말쟁이로 인해 산산조각이 났다. 다음 주 나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법률 상담을 받을 예정이다. 이 모든 과정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있다. 내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나는 싸워야 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여기에 남기게 된 것도 단지 누군가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다면 그들이 덜 외로워졌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말하지 않으면 고통은 끝없이 고여 썩는다. 그리고 어젯밤 또 하나의 진실이 내게 들이닥쳤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전화 한 통이 걸려온 것이다. 밤 9시쯤 수진의 언니 혜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처음엔 받지 않을까 고민했다. 수진의 가족들은 여전히 나를 향해 다시 받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압박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혜진은 달랐다. 과거에도 몰래 나를 불러내 수진과 민준의 수상한 관계를 조심스럽게 경고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녀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꺼냈다. 민준은 수진만 유혹한 게 아니었어. 그 남자 아파트 단지 안에서 동시에 여러 명의 유부녀들을 만나고 있었어. 나는 숨을 멈췄다.
내게는 이미 상처로 각인된 사건이지만 그것이 단지 개인적인 배신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또 다른 충격이었다. 수지는 그의 유일한 여자가 아니었고 민주는 더 많은 가정을 교묘하게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더 놀라운 건 그 결과였다. 23동에 사는 지영, 그리고 15동의 은혜 그들 역시 민준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그리고 그들의 남편들 또한 나처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모든 게 미친 듯한 이야기였지만 혜진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그녀가 보내준 자료와 증언은 이 현실을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 모든 진실의 시작은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임신 2달 차였던 지영이 민준을 놀라게 해주고 싶어 그의 직장을 찾아간 것이다. 그는 자신을 강남 중심의 유명 IT 기업 임원이라고 소개했었다. 하지만 그녀가 해당 건물의 로비에 도착했을 때 직원은 황당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 분은 저희 회사에 없습니다만. 이 한마디가 모든 진실을 파헤치게 되는 도화선이었다. 혼란스러움 속에서 지영은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고 마침내 민준의 SNS 계정을 찾아내게 된다. 그리고 거기서 그녀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지영이 민준의 SNS 계정을 통해 알게 된 진실은 그동안 그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완전히 속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민준은 자신을 싱글이라 소개하며 새로운 인생을 꾸릴 사람인 것처럼 말했지만 정작 그는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다. 심지어 다른 도시에서 3명의 자녀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고 아내인 경숙은 지금까지도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서울에서 스타트업에 재직 중이며 원격 근무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고 그 말에 따라 민준의 부재를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있었다. 그러나 실상은 완전히 달랐다. 민준은 그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당한 유산을 기반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며 우리 아파트 단지 내 여러 여성들과 동시에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영은 충격 속에서도 이성을 놓지 않았다. 곧바로 경숙에게 연락을 취했고 자신이 수집해왔던 민준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전송했다. 거기엔 민준이 다른 여성들과 찍은 다정한 사진들, 그가 조만간 아내와 이혼하고 함께 가정을 꾸리자며 각자에게 보낸 메시지 캡처, 심지어 수진과 함께 있던 장면까지 담겨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혜진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는 내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겼다. 아침 일찍 경숙이 3명의 아이들과 함께 우리 아파트 단지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손에는 이혼 서류를 들고 있었다. 8살 쌍둥이 딸, 그리고 5살 난 아들이 그녀 곁을 따르고 있었다. 마침 그 시간 민주는 단지 주차장에서 차를 닦고 있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곧장 다가갔고 그 자리에서 남편의 실체를 낱낱이 폭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고 그 안에는 깊은 분노와 참담함이 응축되어 있었다. 그 장면은 곧 단지 전체를 뒤흔들었다. 주민들은 창문을 열고 하나둘씩 고개를 내밀었고 사람들은 조용히 그 충격적인 광경을 지켜봤다. 그리고 그제야 진실이 드러났다. 민주는 애초부터 직업이 없었다. 그가 매일 타고 다니던 외제차, 항상 입고 있던 명품 옷, 넓은 평수의 임대 아파트와 호화로운 라이프 스타일 모두 경숙의 유산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는 아내에게 지금은 창업 초기라 재택근무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그 돈을 이용해 서울의 아파트를 빌리고 유부녀들을 유혹하는 데 사용했다. 모든 사실이 까발려진 그날, 수지는 완전히 얼어붙은 듯했다. 경숙이 들이닥쳐 모든 걸 드러내는 동안 그녀는 창가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고 한다. 민준에게 사랑 고백을 받으며 함께 미래를 그려보자고 했던 말, 아이를 키우자던 약속과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 그녀는 무너졌다. 혜진의 말에 따르면 민준은 지영, 은예, 수진 모두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했고 그들 각자가 자신이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도록 조종했다. 결국 민준은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3명의 기혼 여성을 동시에 임신시키고 각자 남편과 이혼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이 들통난 지금에서야 사람들이 비로소 나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과거 내가 민준의 괴롭힘을 호소했을 때 외면하던 이웃들, 나를 피하고 수군거리며 수진을 옹호했던 사람들, 그들 중 일부는 이제 나를 마주치면 시선을 피하거나 죄책감 어린 표정을 짓는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길 건너에 살던 방 여사는 충격적인 고백과 함께 예형의 집까지 찾아와 눈물로 사과했다.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사업가인 줄 알았어. 수진이랑 몰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줬었는데 그땐 정말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어. 박 여사는 민준이 자신을 불행한 가정을 돕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라고 소개했으며 자신도 모르게 그의 불륜을 도왔다는 사실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이제는 상황이 역전됐다. 몇몇 이웃들은 내 이혼 소송의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자청했고 그동안 민준이 어떻게 내 명예를 조직적으로 훼손해왔는지를 상세히 진술하겠다고 했다. 수진과 민준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민준이 얼마나 치밀하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외롭게 그 상황을 감내해야 했는지를 말이다. 나는 그들의 진심을 완전히 받아들이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법적 절차에서는 이 증언들이 중요한 무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 될지도 모른다. 그날 밤 모든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바로 그날 늦은 시각, 수진은 예고도 없이 형의 집으로 찾아왔다. 형수의 놀란 얼굴이 먼저 보였고 그 뒤로는 완전히 무너진 채 문 앞에 선수진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되어 있었고 온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간 듯 휘청거렸다. 그녀는 마치 무너진 탑처럼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입을 떼자마자 터져나온 첫마디는 절규에 가까웠다. 민준이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망쳤어. 그 말에는 억울함, 절망,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쏟으며 내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정말 바보였어. 민준이 이렇게까지 나를 속일 줄 몰랐어. 그가 유부남인 줄도 몰랐고 나만 사랑한다고 믿었어.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와 손을 내밀었지만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문을 닫았다. 감정은 들끓고 있었지만 그 무엇도 그 행동을 바꿀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 수진이 속았든 이용당했든 지금 시점에서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선택의 순간마다 내게 등을 돌렸고 결국 그 선택들이 오늘의 결과를 만든 것이었다. 나의 신뢰와 헌신을 외면한 건 민준이 아니라 바로 그녀였다. 한편 경숙은 이제 법적으로 민준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새 아이의 전적인 양육권을 요구했고 민준이 허락 없이 사용한 유산을 한 푼도 남김없이 반환받을 계획이었다. 나아가 그는 그녀의 신탁 기금에 접근하기 위해 위조 서명까지 했고 이에 따라 사기죄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놀랍게도 나는 이 모든 상황이 통쾌하게 느껴질 줄 알았다. 하지만 정작 마주한 감정은 묘하게 씁쓸하고 허탈했다.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기쁨보다 인간의 탐욕과 배신이 남긴 상처가 더 뚜렷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정 파탄의 문제가 아니었다. 무려 세 가정이 한 남자의 기만으로 무너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들과 이미 태어난 아이들 모두가 이 상처의 유산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비극이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그 아이들이 커서 자신의 아버지가 상습적인 기만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아이러니한 풍경은 그 모든 파괴의 중심에 있었던 민준의 정원이었다. 과거 그는 누구보다 외모와 집 주변의 깔끔함을 중시하던 사람이었다. 지나가던 주민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정원 손질을 철저히 했고 때로는 내 정원의 잡초 하나에도 빈정거렸던 그였다. 하지만 지금 그 정원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예전의 말끔함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더 이상 조경업자에게 지불할 돈도 없었기 때문이다. 경숙은 그의 모든 신용카드를 정지시켰고 공동 계좌도 동결시켰다. 언젠가는 내 차 앞을 막아놓고 거들먹거리던 그가 이제는 버스를 타고 고개를 숙인 채 거리를 걷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저 한숨만 나왔다. 나는 변호사에게 가장 강경하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수진의 불륜은 더 이상 사적인 상처가 아닌 법적으로도 명백한 사유였다. 그리고 민준과 얽힌 모든 사실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지금 나에게는 충분한 법적 우위가 주어져 있었다. 게다가 지영의 남편이 혼인 파탄 책임 소송을 민준을 상대로 제기했고 나 역시 그 소송에 공동 원고로 참여하기로 했다. 민준은 이제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법적 처벌을 함께 져야 할 인물이었다. 수진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었지만 혜진은 여전히 그녀의 소식을 간간히 전해왔다. 내가 부탁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마치 의무감이라도 느끼는 듯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수진은 다음 주 첫 번째 초음파 검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민준이 연락을 끊은 뒤
그녀는 나에게 검사에 동행해 줄 수 있겠냐고 요청했다. 그러나 혜진이 단호하게 그 부탁을 거절했다고 했다. 나는 혜진에게 따로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녀의 선 긋기가 내 감정을 덜 복잡하게 만들어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 대체 수지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이 모든 일을 겪고도 민준의 아이를 함께 키우는데 참여하길 바란 것일까? 착각도 이쯤 되면 슬픈 환상에 가깝다. 한편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조용하고 무거운 공기 속에 휩싸여 있었다. 민준이 철저히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일부 주민들은 뒤늦은 죄책감을 느끼는 눈치였지만 그들의 침묵과 방관은 이미 내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뒤였다. 이제 내가 바라보는 목표는 단 하나였다. 이혼을 확정짓고 이 집을 처분하는 것. 그 집은 더 이상 내가 살아갈 공간이 아니었다. 나의 과거가 고스란히 각인된 그곳에서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없었다. 몇몇 이웃들은 이제 민준의 정체가 밝혀졌으니 남아서 새 출발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지만 나에게는 이곳이 너무 많은 상처를 남긴 공간이었다. 나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수지는 지난주 직장을 잃었다. 알고 보니 민준의 끔찍한 행동이 그녀의 직장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그는 수진의 회사에 무단으로 찾아가 로비에서 난동을 부렸고 보안팀이 그를 막자 소란을 피웠다. 게다가 그는 수진의 여성 동료들에게까지 SNS로 괴롭힘을 가했다. 수진이 내 결혼을 망쳤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했다. 결국 회사는 수진이 직장 내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해고를 결정했다. 수진은 현재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녀가 살고 있던 원룸에서는 지난 2달 동안 밀린 월세를 내지 못해 퇴거 통보를 보냈다. 그리고 어제 그녀는 또다시 형의 집으로 찾아왔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이 정도면 충분한 벌을 받은 거 아니냐며 애원했다. 나 지금 임신한 몸에 직장도 없고 집도 없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어. 이건 충분히 업보를 받은 거 아니야?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심지어 그녀는 우리 결혼 서약까지 언급하며 부부란 힘든 순간에도 서로를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 서약을 내가 먼저 버린 거야. 민준과 함께 침대에 누웠을 때 사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예비 심리에서 경숙은 아이들의 단독 양육권을 인정받았고 민준과 공동으로 소유했던 재산의 대부분도 그녀가 가져가기로 했다. 재판에서 판사는 민준에게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 그가 아내의 유산을 이용해 외도를 벌이고 우리 집 옆 아파트를 임대했다는 증거가 제출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경숙의 신탁 기금에서 빼돌린 돈을 전액 반환해야 했으며 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까지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그에게 진짜 최악의 상황은 이제부터였다. 민주는 이제 그가 속였던 여자들의 집을 전전하며 몇 박씩 머물고 있었다. 이제는 양육비를 회피하기 위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것이다. 지난주 지영은 민준이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현장을 목격했다. 그녀가 따지자 민준은 면접 비용이 필요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는 그 돈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또 다른 여자를 위해 선물을 샀다. 그 와중에 수지는 민준이 각각의 임신한 여성들에게 전혀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지영에게 내가 아들을 가졌으니 내가 반드시 함께 키울 거야 라고 했고 은혜에게는 넌 가장 어린 여자니까 내 아이가 내 최우선이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 은혜는 가장 나이가 많았다. 그리고 수진에게는 너만이 내 진정한 첫사랑이야. 우리 아이를 최우선으로 할 거야 라고 했다. 우리는 모두 알았다. 그가 했던 모든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결국 아파트 단지 전체가 민준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페이스북에 민준의 거짓말과 범죄 행적을 기록하는 그룹을 개설했다. 이 그룹은 폭발적으로 성장해 이미 가입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믿기 어렵겠지만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민준에게 같은 방식으로 당했다는 여성들이 나타났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는 매번 새로운 도시로 이사의 가정을 파괴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결국 도망치는 삶을 반복하고 있었다. 수지는 이제 동네 마트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모두가 그녀를 알아보고 수군거렸다. 지난주 지영의 10대 딸이 수진을 마트에서 마주쳤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우리 가족을 망친 인간이라며 공개적으로 소리쳤다. 이 장면은 누군가에 의해 촬영되어 지역 커뮤니티 SNS에 올라갔다. 그 후 수지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난 이런 공개적인 모욕을 받을 만큼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이야. 내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훨씬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변호사는 수진의 외도, 공개적인 스캔들, 그리고 민준의 패턴화된 기만 행위 덕분에 판결이 압도적으로 내게 유리하게 나올 것이라고 했다. 나는 아파트 소유권과 상당한 위자료를 받게 될 것이며 곧 집을 매각할 예정이다. 몇몇 이웃들이 죄책감을 느꼈는지 벌써 구매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나는 이곳에서 완전히 떠날 생각이었다. 민준의 업보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동차 할부금을 내지 못해 결국 지난주 차가 압류되었다. 이제 그는 걸어서 다녀야 했고 길을 지나는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일부러 속도를 늦추며 수군댔다. 언젠가 남의 집과 삶을 평가하며 거들먹거리던 그가 이제는 밥 한 끼조차 해결하기 힘든 처지가 된 것이다. 그는 옆집에 사는 마크에게 찾아가 새로운 출발을 위해 잠시만 지낼 곳이 필요하다고 애원했다. 하지만 마크의 아내는 경찰을 불러 그를 쫓아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일, 경숙은 민준의 가족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다. 그는 과거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다고 거짓말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부모님이 직접 서울로 찾아왔다. 그들은 그가 한 짓을 알게 된 후 공개적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선언했다. 그들은 역겨운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는 도저히 너 같은 자식을 둔 부모라고 말할 수 없다. 이제 나는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민준의 어머니는 나를 직접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이런 아들을 키운 부모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고 나는 그녀가 얼마나 절망적인 심정일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준의 충격적인 과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은혜의 남편 승현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그를 통해 더 많은 사실이 밝혀졌다. 민준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 2명의 아이를 두고 있었으며 심지어 그 사실을 경숙에게조차 숨기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아이 양육비를 피하기 위해 법적 소환을 무시하고 도망쳐 다녔다. 이런 와중에도 수지는 계속해서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 너무 힘들어 애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어. 그녀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돌려서 계속 암시했다. 나는 그녀의 모든 메시지를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혜진에 따르면 수지는 최근 입양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민준이 완전히 잠적해버린 이상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내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오직 이혼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집중했다. 이 사건을 통해 나는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알게 되었다. 민준의 실체가 밝혀지자 대부분의 지인들은 내 편을 들었지만 나는 그들과도 거리를 두고 있다. 사실이 터진 후에야 태도를 바꾼 사람들을 다시 믿기는 어려웠다. 지난주 마침내 이혼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아파트도 좋은 가격에 매각했다. 나는 지금 이 글을 새로운 도시의 아파트에서 쓰고 있다. 이곳은 이전의 모든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부러 선택한 곳이다. 이사한 김에 연봉도 대폭 상승하는 새로운 직장을 잡았고 이 변화가 정신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다. 한 달 전 수진이 아이를 출산했다. 딸이었다. 그러나 민주는 출산 당일 병원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그는 여러 건의 불륜 및 양육비, 미납 문제로 법적 소송에 시달리느라 바빴다. 혜진에 따르면 수진은 출산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고 계속해서 민준을 찾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출산 이틀 후에야 병원에 나타났다. 그러나 그는 겨우 1시간만 머물렀고 그 시간조차 아이를 안아주거나 수진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SNS에 사진을 올리는 데 사용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사라졌다. 면접이 있어서 가봐야 해.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수진은 현재 친정에서 아이를 키우며 지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이 인터넷에서 너무 유명해진 탓에 3개의 회사가 입사 제안을 철회했다고 한다. 그녀의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지만 그들도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과거 나를 아들처럼 대해주던 수진의 아버지는 지난주 내게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 수진의 선택이 우리 가족까지 망쳐놨다. 미안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러나 고개를 숙여야 할 사람은 그가 아니었다. 민준에게 당한 다른 여성들도 처참한 상황에 놓였다. 지영은 10년 동안 운영하던 작은 베이커리를 잃었다. 그녀의 불륜 사실이 알려지자 동네 주민들은 빵집을 보이콧했고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은혜는 법원에서 남편에게 아이들의 단독 양육권을 빼앗겼다. 판사는 유명한 사기꾼과 불륜을 저지른 것은 심각한 판단력 부족이다. 라고 판결했다. 결국 은혜는 이 지역을 떠나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한 달 전 민주는 한밤중에 완전히 사라졌다. 양육비도 소송도 감당하지 못한 그는 모든 문제를 회피한 채 도망친 것이다. 그의 아내와 그에게 속은 여성들은 여전히 그를 찾고 있지만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경찰은 2개의 도시를 지나 버려진 민준의 차를 발견했지만 그 이후 그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사람들은 민준이 또다시 새로운 도시로 이주해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위장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는 분명 다시 가정을 파괴하고 또 다른 여성들을 속이기 위해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그를 경고하는 페이스북 그룹은 이미 가입자 수가 5천 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여전히 새로운 피해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는 무려 10년 넘게 이런 방식으로 도시를 옮겨다니며 가정을 망가뜨리고 임신한 여성들을 남겨둔 채 사라져왔다. 이제 경숙의 변호사는 사기 및 위조 서명 혐의로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다. 지난주 수진에게서 한 통의 긴 이메일이 도착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어. 그녀는 싱글맘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부모님이 자신을 얼마나 수치스럽게 여기는지, 그리고 우리의 결혼 생활이 그립다는 말들을 늘어놓았다. 심지어 이제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어떤 상처는 결코 치유될 수 없고 어떤 배신은 결코 용서될 수 없다. 내가 살던 아파트는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빠르게 팔렸다. 그 돈으로 새로운 도시의 작은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나머지는 투자했다. 새로운 직장은 바쁘지만 만족스럽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지역 농구 리그에서 활동하면서 생활의 활력을 찾고 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내 이야기를 알지 못하고 나를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지도 않는다. 그 점이 가장 마음에 든다. 혜진은 여전히 수진과 아이에 대한 소식을 전해오고 있지만 나는 그녀에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국 아이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희망. 수진은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며 그런 이름을 지었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그녀는 여전히 민준을 찾아 친자 확인 검사를 요구하려 하고 있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었다. 수진의 부모님은 그녀에게 아이를 입양 보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하게 권유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수진은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이웃들은 가끔 나에게 연락해왔다. 대부분은 민준의 근황을 전해주거나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며 사과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연락에 답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죄책감을 내가 해결해 줄 이유는 없다. 나는 오직 내 삶을 다시 세우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것. 가끔 가장 강력한 복수는 그저 잘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결국 업보는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것이 마지막 업데이트다. 이제 이 이야기는 완전히 끝났다. 나를 응원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여러분의 메시지와 조언 덕분에 나는 무너지고 싶을 때에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 지금 나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곳에 있다. 삶은 계속된다.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더 나아진다.